인종, 종교, 국적 또는 민족, 정치적 의견, 특정 사회 집단. 그래서 난민협약이 인권협약입니다. 난민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지난 영상에서 보셨죠? 난민협약은 인권협약입니다. 왜죠? 당연하게도 인권의 보호를 위해 국가의 자유와 권리에 한계를 긋기 때문입니다. 추방을 자제하고 하지 않아야 하는 한계 앞에 국가가 멈추도록 하는 것입니다. 국가가 사실 인간을 위해 창설된 것임을 고려하면 사실 당연한 것이죠. 하지만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봅시다. 난민협약이 박해의 이유가 되는 사유를 5가지로 한정해 놓았다고 했죠. 다시 돌아가 볼까요? 사실 이것은 박해를 받는 모든 사람 중 당시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그룹을 유형화한 것이기도 하지만 어느 정도 국가 간 타협의 산물이기도 합니다. 모든 가능한 원인으로 인한 박해를 주장하는 난민들을 다 보호할 수는 없다고 한 거예요. 하지만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는데 5가지 사유에 관련이 없다고 해서 아무런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고문방지협약과 자유권 규약이 있거든요. 하지만 이미 반세기가 넘은 매우 오래된 인권협약으로서 5가지 사유, 컨벤셔널 그라운드를 한번 이해하기 쉽게 우리들과 연관해서 생각해 봅시다. 인종, 종교, 국적 또는 민족, 정치적 의견, 특정 사회 집단 구성원. 앞에 4가지 사유는 조금 자명하고 이해하기 쉬울 수 있어요. 특정 사회 집단 구성원은 외부에서 인식 가능하거나 내부적으로 공통적인 특질을 가지고 있는 집단을 뜻합니다. 한국의 판례는 한 집단의 구성원들이 선천적 특성, 바뀔 수 없는 공통적인 역사, 개인의 정체성 및 양심의 핵심을 구성한 특성 또는 신앙으로서 이를 포기하도록 요구해서는 아니 될 부분을 공유하고 있고 이들이 사회 환경 속에서 다른 집단과 다르다고 인식되면 해당한다고 합니다. 주로 특정한 상황에 놓인 여성, 성소수자 등 다양한 형태의 소수자들이 이곳에 포함됩니다. 앞에 협약상 난민 사유 또는 5대 사유라고 했죠. 이 사유의 의미를 생각해 봅시다. 소수자가 되는 경험, 일종의 마주침의 경험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불 꺼진 방에서 벽에 부딪히기 전까지는 벽이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어쩌면 자신이 소수자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를 가정해서 소수자 되기를 상상하기 보다 용이한 인종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인종 때문에 차별을 받아본 경험이 있으실까요? 해외에 나가보시면요, 소수자가 됩니다. 소수자가 된다는 것은 첫째, 공동체 내에서 말할 권리를 상실하는 것이고 둘째, 개인이 아닌 집단으로 호명된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여러분이 말하는데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아요. 여러분은 그냥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돼요. 그리고 여러분은 갑자기 다양한 경험과 직업, 소중한 관계를 가졌는데 갑자기 개별적 구체성을 다 잃고 우리나라 외국말 잘 못하는 아시안이라고 집단으로 불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 살다가 경험하는 차별을 맞닥뜨리겠죠? 비합리적인 구분선인 인종이라는 것으로 사람을 차별하는 경험은 매우 더럽고 기분 나쁜,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여러분이 해외에서 유학을 하거나 해외에서 이주노동자로서 일을 하며 살다 보면 차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차별은 나쁘죠. 그러니까 인종차별철폐협약과 같은 별도의 협약이 있어서 하면 안 된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종으로 인해 흑인이 차별받고 박해받은 사례, 유대인이 나치에 의해 학살당한 사례, 소수민족을 학살한 다양한 사례들, 최근에는 무슬림 포비아로 인해 무슬림들이 인종화되어 차별을 경험한 사례, 어쩌면 아시아인들이 차별을 경험하는 사례 많지요. 그런데 인종 때문에 한 나라에서 차별받는 것을 넘어서 죽거나 감옥에 가게 된다면요, 생명권이 침해되거나 신체의 자유가 박탈된다면요, 그 나라로 돌아가서 그러라고 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인종이 다르다고 해서, 물론 인종은 구성적 개념이고 확정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박해와 차별을 가하는 사람들은 인종을 이유로 들 수 있어요. 차별을 받는다. 기분이 어떨까요? 그런데 차별이 아니라 박해를 받는다면? 인종으로 인해 차별받지 않고 박해받아야 하지 않을 권리는 보호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종교의 자유란 믿고 싶은 종교를 믿고 활동한 자유는요,
정치적으로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믿고 활동하고 비판할 자유는요, 자신의 정체성과 자유는요, 아예 그런 자유가 전혀 없다면요, 또는 전쟁을 통해 생명권이 박탈될 위험이 너무 많다면요, 난민협약의 5대 사유를 들여다보면 그래서 난민협약이 인권협약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외국인들을 추방당해서 죽지 않거나 살 수 있도록 하자는 차원의 시혜적 제도가 아닙니다. 이와 같은 근본적인 인간의 권리들이 매우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어서 타협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각 국가가 자의적으로 이러한 권리가 훼손될 곳으로는 추방하지 않고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난민들은 이와 같은 보호를 권리로서 요청할 것이라는, 각 국가가 자의적으로 이러한 권리가 훼손될 곳으로는 추방하지 않고 보호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난민들은 이와 같은 보호를 권리로서 요청할 것이라는 생각을 깔고 있는 것입니다. 한 국가가 설령 인간을 추방하고 관리할 권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행사해서 인간의 권리가 심각히 침해당한다면 그걸 행사하면 안 된다는 한계가 난민의 정의에 들어 있습니다. 국가의 권능보다 인간의 권리를 더 우위에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소중하게 더 침해될 수 없는 보호되어야 할 최소한의 권리들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것은 비단 난민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인종, 종교, 국적 또는 민족, 정치적 의견, 특정 사회 집단 구성원으로서 차별받거나 중대한 인권 침해를 받지 않아야 하는 것은 난민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마찬가지니까요. 물론 동시에 5가지 사유가 인간이 당하게 될 박해의 다양한 양상을 다 포함하지 못한다는 면이 난민협약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점차 더욱 많이 문제가 될 기후 난민 같은 경우 5가지 사유로 포함해서 보호받기가 사실 간단치 않습니다. 다양하게 전 세계에서 법률가들이 각국 정부와 법원에서 좋은 해석을 만들어내기 위해 싸우고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을 구체화하는 국가 간 협의로 난민협약이 생겼으나 반세기가 이미 넘어가며 한계가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합의를 어떻게든 만들어야 할 필요성도 있습니다.